저녁은 맛있게 드셨나요? 네. 저희는 대전 한빛교회의 부모학교를 섬기고 있는 김미양 권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뒤쪽에는 저희 교회에서 가장 미인 지사님들로 지금 이렇게 또 모셨습니다. 네 분 집장님 한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강의로 여러분들을 처음 만남을 갖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우리 이제 실장님 소개는 제가 기도하고 다시 한번 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040 세미나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 고민을 함께 이제 풀어주시고 해답을 주실 우리 이제 실장님을 모시고 강의를 1시간 한 30분 정도 진행할 텐데요. 제가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자녀 중심의 부모로 자녀가 부모에게 잘할 때만 만족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모 교실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의 부모로 새롭게 하시며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며 자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으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040 가정 세미나로 이곳에 모인 가정을 주의 크신 이름과 능하신 손과 펴신 팔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아이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인해 감사 기도를 드리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희 시장님의 입술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진 습관과 습성과 언어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향해 새 언어로 말하게 하시며 부부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며 우리의 부모, 그 부모의 부모가 가진 뿌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양육에 대한 고민의 해답이 되어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지금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유튜브에서 거의 100만 구독자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는 우리 실장님은 이제 대전 관저동의 올리베 상담센터에서 이제 상담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극동방송에서 가장 목소리도 좋으시고 미모도 뛰어나신 우리 실장님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자녀 양육 어떻게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1시간 30분 동안 열강을 해주실 텐데요. 실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온다고 수고 많으셨겠어요. 너무 과장하고 하셔가지고 제가 교정해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께 부러운 거는 초등학생 또는 지금 어린 애기들만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 강의를 이제 이 제목으로 준비할 때마다 참 여러분이 좀 부끄럽거든요. 내가 이렇게 아이가 어릴 때 이걸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그냥 키웠고 커버렸는데 저는 나중에 그걸 이제 알게 됐을 때는 너무나 후회스럽고 이걸 도대체 누가 나한테 비밀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 큰 아이한테지만 그것들을 이렇게 적용해 보았을 때 다 큰 아이도 변해가는 과정 그리고 또 아이가 부모를 안전하게 느끼고 정서적으로 훨씬 가까워지는 걸 경험하면서 이게 어린아이의 부모님들이 이걸 알면 정말 너무 그 시간이 귀하고 또 행복하고 또 아이 키우는 기쁨이 배가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젊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요? PPT 여러분한테 드린 대로 한 40장 정도 PPT가 있는데요. 그 부모학교 교장 선생님 요청은 뒤에 아이들이 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내용을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했는데 제가 그 워크숍 위주의 세미나에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그다음 결국 이게 이제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PPT가 빡빡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렇지만 뭐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아이들이 있는 거에 익숙하니까 그냥 이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도 그냥 신경 끄시고 불편히 안 들으시고 내 아이가 저기 가나 안 가나 뭐 앞으로 오나 뒤로 가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결혼했으니까 이제 결혼한 지 34년이 됐네요. 34년이 됐고 저희 아이는 96년에 태어났으니까 28살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그래가지고 저희가 태안에 1박 2일로 갔다 오는 길에 강아지가 있어서 카페 안에 못 들어가고 좀 분위기가 엄청 서늘하고 좋아 보이지만 엄청 더웠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막 모기 뜯기면서 저기 앉아서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 저 분위기는 근데 저는 저 사진을 보면 저 정서가 너무 좋아서 네, 정서가 너무 좋아서 근데 뭐 저희 집을 저렇게 보시면 옛날부터 저렇게 평화롭게 살았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정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고 힘든 시간이 이제 제 60대로 아이를 키우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남편과 연합하지 않은 오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들이 많았었고 지금에야 제가 올해 좀비 만으로 60이거든요. 지금에야 이제 살만한데 그러고 보니까 나이가 60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60세 생일이 되니까 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좀 당기면 안 될까? 이 시간을 좀 당길 수는 없었을까? 과연 이렇게까지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런 시간이 왔어야 했나? 이런 평화로움이 찾아왔어야 했나? 뭐 굉장히 만감이 교차했는데 저는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면 충분히 당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50으로 물론 나이가 주는 어떤 연륜도 있지만 그렇지만 지식이 없어서 너무 힘든 시간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저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하나니까 얼마나 이 아이는 마리타 같았겠어요. 그냥 엄마가 하는 대로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아이였죠. 그래서 지금 감사하게 이제 저희가 친밀감 안에서 잘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자, 아이가 어떤 아이로 성장하길 원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께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자존감이 높고 행복한 아이요.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키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답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인간의 삶에서 그럼 중요한 두 가지 과제가 뭔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프로이드는 일과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여러분의 삶에서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나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고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관계가 깨어져 있는 분들이 오죠. 부부관계가 깨져 있거나 친구관계가 깨져 있거나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가 일도 잘 해내고 가족과 친구들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근데 그 관계 안에서도 두 가지 균형이 있죠. 그거는 뭐냐면 자유와 친밀감이에요. 여러분 부부로 지내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질문이 막연하죠? 자, 행복하세요? 어떠세요? 같이 참석했는데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행복합니다. 네, 행복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진짜. 목사님, 사모님 표정이 행복하신 것 같아요. 자, 근데 부부로 지내는 게 사실은 쉽진 않거든요.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고 행복한 것 같아도 늘 그렇지만 않단 말이죠. 그래서 관계 안에서도 어떤 관계든 자유와 친밀감의 균형이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자녀를 요 수준으로 키워내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에 어디선가 망가져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 기능은 제대로 하지만 관계 안에 못 들어가거나 아니면 둘 다 안 되거나 그래서 둘 다 안 돼서 있는 친구들이 히키코모리잖아요. 이번에 분당구 AK 플라자에서 그 사고 친 그 친구도 영재 올림피아드 나갔다고 들으셨죠? 중학교 때 올림피아드 나갔었고 근데 지금은 집에서 혼자 있었고 혼자 그렇게 있다 보면 사회적 현실 검증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인지 이걸 분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 서포터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임상 심리사들이 들어가서 그 혼자 있는 사람들을 케어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아이로 기를 수 있을까? 방향성은 이쪽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이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왜 저렇게 해야 되지? 왜 아이한테 저렇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지? 왜 체벌하면 안 되지? 왜 아이하고 눈을 맞춰야 되지? 왜 아이한테 감정 코칭을 해야 되지? 이 질문들이 생길 때마다 왜? 아이가 일과 사랑의 균형을 가질 수 있는 아이로 크게 하려면 사랑 안에서도 자유와 친밀감의 균형을 누릴 수 있는 아이로 크게 하려면 자 여기서 본인이 혹시 배우자한테 너무 집착한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 계세요? 네, 계실 수도 있고 또 안 계실 수도 있고 그 자유와 친밀감의 균형이 깨져 있는 거죠, 그죠? 자, 그것도 굉장히 힘든 관계죠. 자, 그럼 가정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우리가 가정은 왜 필요한가요? 아이들은 왜 집에서 가족 안에서 자라도록 하나님 디자인하셨을까요?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이 경험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인데, 하나는 애착이에요. 애착의 굉장히 간단한 정의는 친밀하고 강력한 정서적일 때, 누구와 영아가 양6자 또는 특별한 사람하고 맺는 친밀하고 강력한 정서적일 때. 그래서 조금 전에 여기 애기 왔었는데 제가 걔 눈을 이렇게 보니까 처음 보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눈을 오랫동안 끝까지 맞추면서 웃고 있죠. 엄마와 그렇게 상호작용 해본 경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눈을 따라가니까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근데 모두 다 그렇지 않거든요. 왜? 저 강력한 정서적 유대가 없으면 아이는 그런 눈맞춤 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가정의 첫 번째 과제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안전하고 의지할 만한 곳으로 만들어주는 사람하고 애착, 어태치먼트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보니까 젊은 엄마 한 분은 아이가 몇 개월이에요? 네, 16개월. 근데 큰 것 같아요. 단발머리 하고 있어서 커 보여요. 네. 자, 제가 아이가 저럴 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때 저 심리학을 석사 때 전공했지만 이 16개월 때 아이를 저렇게 데리고 있는 것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아이는 만 3세까지 애착을 형성하고 결국은 그 애착이 나중에 커서 자기가 부부관계, 친구관계, 그 다음에 나가서 회사에서 직원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거였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지금 그 시간 굉장히 힘들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의 두 번째 기능은 사랑과 신뢰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분리된 독창적인 개인으로 정리하는 거. 말이 좀 어렵죠. 자, 이건 뭐냐면, 자, 여러분 결혼하셨죠? 결혼에 대한 성경의 원리가 뭘까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죠, 그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결혼해서 살면서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들이 여러분 결혼 생활에 어느 정도 개입하시려고 하나요? 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신 것 같아요? 부부가 싸우는데 시어머니나 장모님이 개입하면서 어려워진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아, 건강한 거예요. 근데 약간 애매한 표정은 뭘까요? 네. 우리가 그래서 힘들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분리라는 건 뭐냐면 애착이 충분히 되고 나면 부모로부터 잘 떨어져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분리된 상태란 어떤 상태냐? 자녀가 자기의 계획, 꿈, 의지, 감정, 의견 등을 가지고 그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겨도 부모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거 이래도 괜찮을까요? 판단이 안 돼요. 네. 부모가 화를 내거나 거절하거나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제가 이때는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은 이혼 가정이 많죠, 그죠? 이혼 가정이 많은데 이혼 가정에 어떤 가정이 이혼을 했는데 아이가 엄마와 살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와 살고 있는데 아빠한테서 생일 축하 문자가 왔어요. 생일 축하 문자가 와서 그 문자에 대해서 아이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아빠 생활비나 제때 보내 이렇게 답했어요. 자, 누가 하고 싶었던 얘기일까요? 엄마가. 그 애가 왜 그 얘기 했을까요? 엄마가 시켜서 할 수도 있고 평소에 엄마가 생활비를 제때 안 보낸다고 비난했을 수도 있고 또 이혼 가정의 한부모 가정 아이들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아빠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버리지 않았더라고요. 떠났기 때문에 엄마하고도 헤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대요. 그러면 얘는 엄마한테 충성심을 발휘하게 되네, 가만둬도. 그럼 어떻게 하는데 엄마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엄마 편드는 거. 그러니까 생일 축하하는 게 싫지 않은데 생활비나 제때 보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나는 엄마하고 똑같아. 내 감정과 생각은 엄마하고 똑같아. 엄마하고 딱 붙어있어. 이 뜻이죠. 그래서 그대로 자라면 엄마하고 분리되지 않은 채로 결혼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아들이 결혼하면 아내하고 어떤 문제 일어날까요? 엄마를 사이에 두고 싸우게 되죠. 그래서 부부 상담 하다 보면
엄마하고 분리되지 않은 아들, 엄마하고 분리되지 않은 딸. 그 둘이 엄마를 뒤에 등에 업고 대리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도 꽤 많아요. 네. 자, 그래서 가정의 기능이 뭐라고요? 주양자와 강력한 정서적 유대, 애착을 형성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요? 잘 애착이 형성됐으면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애착이 형성됐는지는 사실은 성인 애착 유형 검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데 그 검사 여러분한테 모바일로 안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한 애착이 형성돼 있고 여러분 부모와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원가정을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느끼세요? 자기 집. 아, 우리 집 가고 싶어. 우리 집 가면 너무 좋아. 엄마 아빠한테 가면 난 위로받고 지지받고 사랑받는다고 느껴.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를 조종하거나 통제하거나 묘한 부담을 주거나 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굉장히 부모와 건강하게 분리되어 있고 애착 형성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긴 가야 돼. 근데 굉장히 복잡해 감정이. 그러면서 갔다 오면 불편해요. 그리고 짜증도 좀 슬슬 나고 안 갈 수는 없고 가면 짜증나고 또 죽기도 하고 이거 애착 잘 형성 안 되고 분리 잘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 부모, 자녀를 양육한다고 할 때 제일 핵심은 모성이잖아요. 와보고 싶었다면 제일 핵심은 모성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결국은 애착을 형성한다고 하는 건 1차적으로 엄마 역할을 하는 누군가와 사이에서 모성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1958년에 해리 할로우가 했는데 해리 할로우는 모성의 본질이 뭔지 알아내기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 이 대상이 됐어서 인간하고 가장 DNA가 유사하다고 알려진 붉은 털 새끼 원숭이였어요. 그래서 갓 태어난 새끼 원숭이를 어미와 분리해서 깨끗한 환경하고 질 좋은 먹이를 제공하면서 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애착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과거에 아기의 배고픈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수유나 음식물이 가까운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접촉 연구의 아버지로 불리는 하노 박사는 접촉이 중요한 애착 형성 요인임을 증명했다. 하노는 몇 가지 독자적인 실험을 했다. 아기 원숭이에게 자기 양복을 수술백하게 했다. 하나는 먹이를 주는 철사로 된 원숭이, 다른 하나는 먹이를 주지 않는 천으로 된 원숭이였다. 이 천 조각은 먹이를 주지 않지만 편안함과 사랑을 준다. 이 새끼 원숭이는 일단 우유를 먹기 위해 철사 원숭이에게 달려간다. 하지만 젖을 먹고 나서 재빨리 처음 원숭이에게로 옮겨간다. 그리고 18시간 동안 여기에만 계속 붙어있다. 새끼 원숭이는 음식물보다는 부드러운 접촉과 보살핌을 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서운 상황에서 새끼 원숭이는 어디로 갈까? 처음 원숭이에게 달려간다. 사람과 마찬가지다. 무서울 때 자기를 만져주고 안녕시켜주는 엄마에게 찾아간다. 애착은 먹이보다 사랑과 미완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래전에 안 주고 생적으로 깨끗하게 해주고 애기가 생존하겠지 그렇게 잘못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대부분 그렇게 한다든지 제대로 성장적인 아이를 못하고 고통받아야 한다든지 그래서
3개월 된 아기는 제대로 자라지 못해 크기가 3개월짜리만 했다. 음식이나 위생 등 다른 환경은 좋았지만 엄마의 무죄가 문제였다. 네, 여기까지. 자, 여러분 보니까 제가 그 설교 잘 이해 못하셨을까봐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할로우가 천으로 된 원숭이를 만들고 철사로 된 원숭이를 만들어서 새끼 원숭이가 어디가 있는지 보는 게 실험이었죠. 주로 어디가 있었어요? 천으로 된 원숭이. 그리고 그 실험 결과를 쭉 쓴 걸 보면 대부분의 시간을 천으로 된 원숭이한테 쓰나요. 그리고 어떤 실험이 있냐면 거미 같은 플라스틱으로 된 거미 장난감 같은 걸 넣어서 무섭게 만들거든요, 원숭이를. 그럼 새끼 원숭이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 천으로 된 원숭이에 매달렸어요. 근데 또 어떤 보고를 보면 1958년에는 굉장히 윤리 규정이 아주 스냅돼요. 그래서 할로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천으로 된 원숭이에 바늘을 꽂아줬대요. 그리고 무서운 장난감 같은 걸 넣었는데 원숭이가 어디로 갔을까요? 네. 그래서 찔려서 피가 났는데도 온몸에 피가 나는데도 그 헝겊으로 된 엄마를 붙들고 매달려야 되는 그런 새끼 원숭이가 있었대요.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아이들은 엄마가 자기를 학대하거나 힘들게 해도 엄마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접촉 위안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힘의 균형이 완전히 깨어있는 존재죠. 엄마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그 매달려 있는 그 엄마 원숭이를 우리는 시큐어 베이스, 안전기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안전기지란 뭐냐면 정신과 의사인 존 볼비가 제안한 건데요. 이 존 볼비는 1950년에 타가시설,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관한 연구를 위탁받았는데 자, 그래서 안전기지란 뭔가? 세상을 살면서 언제나 든든하게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 이 안전기지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지, 집에서. 엄마, 또는 아빠, 엄마, 아빠 모두 다. 자, 여러분은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말고 어떻게 하세요?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근데 내가 세상에서 굉장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있어. 어떻게 하시나요? 엄마한테 전화. 엄마한테 전화. 왜 엄마한테 전화하세요? 내 편을 들어줄 것 같아요. 네. 내 편을 들어줄 것 같아서. 그럼 엄마가 실제로 편을 들어주세요. 네, 편 들어주면 진짜 좋은 엄마. 근데 언제나 편 들어주지 않는 엄마도 있죠. 어떻게 하세요? 그런 엄마들은. 내가 남편 농담하려고 전화했는데 남편 입장에서 설명하고 마음이 어떠세요? 미우면서도 고마워. 미우면서도 고마워. 맞죠? 말은 바로 말이니까. 네. 근데 자, 그때 지혜로운 엄마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님의 감정에 공감하셔야 돼요. 네가 진짜 힘들겠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이가 부모한테 원하는 거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따뜻한 거, 자신의 존재가 부모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인식, 그 다음에 부모는 언제나 정서적으로 내 편이라는 믿음인데, 자, 애착의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여기는 적혀있지 않은데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태도, 그 다음에 아이와 역동적 상호작용, 그 다음에 민감한 반응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가 돼 있을 때 애착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아이가 아직 어리지만 지금 초등학교 아직 안 갔네요, 아이들이. 근데 그 뒤에 초등학생이 있긴 하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도권 교육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이 가장 아이와의 관계를 망치는 게 되는 방식이 뭐냐 하면 이중관계, 다중관계.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전 상담사죠. 그러면 사실 상담에서는 이중관계는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다니는 자매들하고 상담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 성도는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사람과 상담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상담사와의 그 관계가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또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혹은 7살
살만 돼도 학습을 시작해요. 5살에 학습을 시작하죠. 한글도 막 하고 하죠. 그러면 자 1번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에서 아이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내가 부모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존재야. 부모는 언제나 정서적으로 내 편이야.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내가 내던 아웃풋에 대해서 평가하는 상황이고 내 존재를 평가하진 않아. 이렇게 느끼는 게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예요. 근데 일단 두 번째, 엄마가 아빠가 선생님 역할을 할 때가 있죠. 스티커 붙이고 떼고 뭐 구구단 외우고 뭐 색칠하고 학교 숙제하고 이런 거 할 때 선생님 역할을 하는 상황들이 있죠. 자, 이럴 때 아이가 경험하는 건 가르치는 내용을 잘 배워야 되고 과제를 성실하게 해야 되고 학습적으로 어느 기준에 도달해야 된다는 중발심이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학령기가 되면 훨씬 심해지고 요새 제일 바쁜 거 만 7세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제일 바쁜 거거든요. 자, 세 번째는 어떤 관계에 있을 수 있냐면 코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학원하고 과외하고 뽑아서 그거 코디네이트 하죠. 그러면 그때는 선생님 역할 아니라 코치 역할 하게 되는데 요렇게 역할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초등학교 가면 선생님 역할 안 할 수 없죠. 엄마 역할, 아빠 역할도 해야 되죠. 그리고 학원 여러 개 보내면 라이드 하면서 코디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이때 아이와의 관계가 깨지는 걸 정말 많이 보고 이래서 초등학교부터 아이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 그거 깨진 관계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와서 지속되는 걸 상담실에서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이가 집에 오면 엄마인지 선생님인지 코디인지 모르는 거예요. 코치인지. 자, 근데 엄마는 엄마 역할을 잊어버리기가 가장 쉬워요. 왜 그렇겠어요? 엄마 역할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할로우 실험에서 나오는 저 안전기지 역할이 엄마 역할이죠. 근데 아이를 뭘 해내게 하려면 저 안전기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까먹기 딱 좋아요. 왜냐하면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제 내남자 중에는 수학 과외 선생님 두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 수학 과외 선생님이 다 아이들을 본인이 과외를 해요. 그러면서 아이와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코칭했겠어요? 다른 데로 과외를 보내보세요 이랬겠죠. 그 엄마 못 보내요 둘 다. 왜 못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수학 선생님이 내 아이를 내 수준으로 고3까지 챙긴다는 보장이 없대요. 그래서 못 보내겠대요. 아이와의 관계는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걸 봐요. 근데 집에서도 그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서부터 아이가 학습이라는 거 뭐 한글이든 뭐 숫자든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면 걔는 엄마는 집에 가도 엄마는 없고 학교에도 엄마는 없고 선생님하고 코치만 가득한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정말 경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한테 공부를 시키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제도권 교육에서 공부 안 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아이의 자기 효능감 차원에서도 자존감에 비롯할 공부 안 시킬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성취학력 주는 거 맞는데 그렇지만 중심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건 내가 만약에 부모 역할하고 선생님 역할하고 혼돈이 일어나서 아이가 힘들어진다면 나는 일단은 부모 역할을 우선으로 삼겠다는 중심을 갖고 나가셔야 돼요. 그 중심이 있으면서 선생님 역할을 하는 거하고 그 중심을 버리고 하는 거는 정말 너무 달라요. 숨바꼭질 하고 싶은가 보다. 근데 아무도 안 찾으러 와서 어떻게 해요? 네. 자, 그러면 자, 매슬로우 욕구 위계 이론인데요. 이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욕구에 위계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럼 제일 아래 단계는 생리적 욕구죠. 그 다음에는 안전의 욕구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애정미 소속의 욕구, 네 번째는 자존의 욕구, 다섯 번째는 인지적 욕구, 여섯 번째 심리적 욕구, 일곱 번째 자아실현의 욕구인데 자 밑에 단계부터 보면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의 특징은 뭐냐면 제일 아래 단계 욕구를 충족하기 전에는 그 위에 욕구가 발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기 전에는 우리는 안전의 욕구를 못 느껴요. 안전의 욕구를 느끼기 전에는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기 전에는 우리는 애정 및 소속의 욕구를 못 느낀다는 뜻이에요. 자 이건 무슨 뜻인가?
자, 집에서 엄마하고 부모하고 아이들이 상호작용을 할 때 우리 집이 먹을 거, 입을 거, 배설하는 욕구 채울 수 있어야 안전했으면 좋겠어 하는 욕구를 느낀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전해야 우리 가족이 친밀해졌으면 좋겠어 하는 욕구를 느낀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어디서 딱 걸리냐면 요 안전의 욕구에서 걸려요. 어떻게 걸리냐면 정서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집이 너무나 많아요. 물리적으로는 안전한데 정서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집 너무나 많아요. 자,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한테 분노 조절 잘 할 수 있어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진짜? 엄청 차분하고 막 절대 화 안 내실 것 같은 분들 많은데. 자, 그러면 집에서 아이들한테 분노 조절하는 거 힘들어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저요. 네. 저는 어느 정도 분노 조절 안 됐냐면 우리 학교 초등학교 1학 2학년 때 포인트 함수와 문제집 풀리는데 아이가 틀린 걸 또 틀린 거예요. 근데 제가 또 틀리는지 지켜보고 앉아 있었겠죠. 그래서 갖고 왔는데 채점했는데 또 틀렸을 때 어떻게 했냐면 아까 사진에 이렇게 말이에요. 저희 아들 어떻게 했냐면 너 집중 안 했지? 하고 식탁을 내리쳤는데 식탁 무지가 깨졌어요. 손에서 장풍이 나가겠죠. 저희 집이 정서적으로 안전했을까요? 아니요. 아이는 한동안 클 때까지 엄마가 화낼까봐 두렵고 불안했을 거예요. 네. 그랬을 거예요. 저는 아이가 어릴 때 한동안 분노 조절에 실패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도 막 분노를 쏟아내는 적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남편은 아이를 막 그렇게 혼내면 아이를 데리고 뒷방으로 가면 아이가 아빠, 난 엄마가 저러면 정말 벌벌 떨려 냈대요. 그럼 남편이 동훈아, 아빠도 벌벌 떨려. 이렇게 하면서 뒷방에 같이 있었다고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 저희 집 요 2단계에서 딱 걸려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점검해 보실 게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가정이 정서적으로 안전한 가정인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정서적으로 안전한 가정이 되도록 하는데 에너지를 쓰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엄마와 아빠의 분노 조절, 짜증 조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거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책을 사보시든 상담을 받으시든 지원 그룹에 나가시든 그 세 가지를 다 하시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의 자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내 나를 돌보는데 실패하면 내 정서 조절에 실패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으시다면 나를 돌보셔야 돼요. 나를. 그 나를 돌보는 중에 하나가 내 감정을 돌보는 거예요. 네. 왜? 2단계에서 딱 걸리면 아이는 에너지를 주로 어디에 쓰는가? 엄마가 화내는지 안 내는지 아빠가 화내는지 안 내는지에 온 에너지를 다 쓰느라고 집중할 수 없어요. 집중되지 않아요. 그때 드러나는 게 아이들의 산만함이에요. 네, 아이들의 산만함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틱, 이거 불안해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는 아이들의 틱 이런 걸 오는 분들도 계시는데 파고 들어가 보면 그건 결국 그 집안의 불안이에요. 그 집안의 불안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이한테서 왔을까요? 아니요. 엄마 아빠한테서 오죠. 그래서 고백은 만성 불안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메스로우 욕구위기에 성 단계는 생리욕구, 2단계는 정서적 위협,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 심리적으로 안정되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인간은 이 불확실성 감내력이 다 달라요. 여러분 MBTI 해보시면 P예요, J예요? J다. 손 들어보세요. 네. 자, P다. 손 들어보세요. J하고 P하고 많이 같이 사시네요. 네. J하고 P하고 살아보시면 어떠세요? 어떠세요? 좋아요. 아, 좋아요. 어떤 거 좋은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네. 그 계획한 대로 제가 다 따라가면 돼가지고. 아, 그렇죠. 자, J는 어떠세요? 근데 저도 제가 하는 게 나아요. 아, 하는 게 나서. 자, 그렇죠. 그래서 두 분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년. 3년. 자, 근데 이제 J하고 P하고 살 때 이제 자 계획 쪽에서 하고 P는 정말 잘 따라가잖아요. 자, 이래서
이 패턴이 10년에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제 저주하는 건 아니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요. 네, 예측 가능하게 그려야 되잖아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게 있다면, 그죠? 자, J가 과잉 책임지게 돼요. J가 과잉 책임지게 돼요. 네, 저희 집에 제가 J이고 남편 P예요. 그러면 남편 하나님 더 빨리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감 저보다 더 사모하니까 남편 집안일 안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부르러 가요. 그리고 집에 재활용 쓰레기 안 버리고 인도네시아 가서 페인트 칠해요. 자, 그럼 제가 어떨 것 같으세요? 속 터져요. 예? 예, 제 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터지고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3년이니까 따라가면 편해요. 제가 하면 돼요. 다 돼요. 요 시간이 길어지면 이 과잉 책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남편만 보면 화가 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결혼 10년쯤 돼서 오시는 커플 내남자들 중에 남편은 아내를 다 무서워해요. 아내는 남편을 아무도 안 무서워해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당당히 오시는 분은 그래요. 아내가 무섭대요. 체구도 훨씬 큰 남편들이 얘기해요. 자, 이미 화가 나 있어요. 이런 이유들. 네. 자, 무슨 얘기 나왔냐면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한테는 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안전한 환경이란 뭔가 예측 가능한 환경. 아이들이 예측해서 짐작해서 대처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야 이 안전의 욕구는 채워져요. 이거 채워져야 3단계 욕구였고요. 뭐? 소속감을 느끼는. 우리 친하잖아. 아, 우리 가족끼리 함께 있으면 너무 좋아. 별거 안 해도 우리 같이 밥 먹으면 좋지. 이게 친밀감이잖아요. 그거 느끼려면 안전해야 돼요. 여러분, 안전하지 않은 사람하고 밥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 먹다가 체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안전한지 보셔야 되고, 안전하면 친밀감 느껴지는지 보셔야 되고. 자, 3단계까지 충족되면 아이들은 비로소 능숙해지고 싶어하고 유능해지고 싶어하고 뭔가 잘해서 인정받고 싶어요. 이거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원하는 모습이죠. 서점에 갖다 놓으면 집중해서 책 읽고 싶어하고 옆집 아이. 근데 우리 집 아이 데려다 놔도 잘 안 읽고, 그쵸? 문제집 사다 주면 일주일 만에 말 안 해도 다 풀고 또 사달라고.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전 많이 들었는데. 네, 전 옆집 아이가 그렇게 하는 얘기 많이 들었죠. 자, 그런 아이가 나타나려면 나타날지 안 날지 잘 모르지만 적어도 3단계까지 욕구가 채워져야 그 재능이 있으면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그 재능이 없으면 안 드러나겠지만 드러나려면 적어도 안전하고 친밀하고 이런 분위기가 돼야 그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4단계, 5단계가 뭐예요? 모르는 것을 이해하고 탐구하고자 하는 욕구잖아요. 경시대회 나가려고 막 이렇게 실험하는 판에 클래스에 들어가려고 그 클래스에서 늦게까지 실험한다고 하는 옆집에 우리 집에는 아니고 이런 거 되려면 5단계 가요. 5단계 이거 가려면 1, 2, 3단계 채워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스킵해서 어떻게? 1, 2단계, 3단계 빼먹고 엄마 역할, 부모 역할 안 하고 선생님 역할 하면 4단계, 5단계 갈 것처럼 착각해요. 근데 이래가지고 4단계, 5단계 못 가고 가도 사상 무각이에요. 적어도 대학 가기 전에 무너져요. 고등학교 절대로 못 끌고 가요. 중학교까지는 끌고 가져요. 고등학교 못 끌고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매슬록 욕구 위계 기억하시고 적어도 3단계까지 욕구는 부모가 채워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자존감이 높고 행복하다. 자, 우리가 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행복함은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어요?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실 수 있어요? 10점이요. 와